여기까지 했고 22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재가 복지센터, 재가 집에서 도와주는 거죠. 재가 복지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사회 서비스죠. 비금전적 혜택을 주는 사회 서비스. 국가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진찰이나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 혜택 무상으로 제공하죠. 의료보호제도, 그러니까 공공부조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 즉 생활무능력자죠. 공공부조. 답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번. 가는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땡. 가나다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게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겠죠. 2번. 공공부조는 사회서비스와 달리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땡.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 부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맞죠? 공공부조는요, 그 생활무능력자를 선정할 때 소득, 재산, 건강상태 전부 따집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호구조사 나가잖아요, 공무원이. 따라서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 가는 금전적 지원 방식을 땡이죠.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금전적 지원 방식이고 나머지가 금전적 지원 방식이겠죠. 23번. 다음 글을 읽고 가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40세인 값은 대기업 사원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2개월 전에 크게 다쳐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치료해줘야 되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가 있죠. 일명 산재보험입니다. 1번밖에 없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35세인 을은 회사원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실직되었다. 그로 인해 을은 아내와 이혼하고 노숙생활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일자리 마련해주기 위해서 직업훈련 받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겠죠. 1번밖에 정답이 없고요. 24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일반적 특징. 가장 적절한 것. 가번. 소득이나 재산이 취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 나번. 재해질병, 노령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나 미래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적인 거니까 사회보험일 가능성이 높죠. 국가, 기업, 개인이 부담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즉 보험금, 보험료 납부를 통해서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입니다. 답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되 처음에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을 높이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점차 줄이는. 이것은 공공부조 중에 생산적 복지네요. 깜빡 우리가 그럼 이거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뻔했잖아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가번이 공공부조, 나번이 사회보험, 다번도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 중에 최근에 등장한 생산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 자, 그럼 맞는 거 골라야겠죠. 가는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을 위한 상호부조가 아니라 공공부조입니다. 2번. 나는 사회보험이죠. 능력별 비용 부담 및 의무가입. 능력
특별 비용 부담은 맞은데 의무가입이 틀렸네요. 강제 가입 원칙이 우선합니다. 그다음에 다는 생산적 복지죠. 개인의 자립 자활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이다. 일하는 복지죠. 일 안 하면 안 도와줘요. 일하면 도와주겠다 이거죠.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3번도 맞아요. 자립을 강조하는 답은 생산적 복지니까 개인의 자립 자활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라고 해야겠죠. 공공부조. 사회보험이 틀렸네. 깜빡 속았네요. 3번 땡.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공공부조죠. 사회보험에 비해 수혜 대상의 범위가 좁다. 그렇죠.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혜 범위가 가장 넓고 공공부조는 생활 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혜 범위가 좁죠. 25번.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가나에 들어갈 질문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가. 가에 대한 질문에 예하니까 아동복지 서비스, 즉 사회 서비스고요. 나 질문에 예하니까 공무원 연금이니까 사회보험이 되고요. 아니요 했더니 의료급여니까 이건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자, 일단 가에 들어갈 질문 한번 봅시다. 기억번 만나봅시다. 수혜자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합니까? 예하면 사회보험이죠. 근데 예하면 아동복지 서비스니까 땡이지 이건. 기억은 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지워야겠네. 1번, 2번 지우고. 그 다음에 니은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하면 공공부조가 돼야 되는데 예했는데 아동복지 서비스잖아요. 이건 사회 서비스잖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공공부조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니은번도 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정답 끝났네. 4번밖에 없잖아요. 자, 확인. 디귿번. 대상자에 대해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까? 가에 들어갔을 때 예 하니까 사회 서비스. 맞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번. 나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 봅시다. 수혜자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합니까? 예 하면 사회보험. 아니요 하면 공공부조니까. 맞네. 나번에는 기억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4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 표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이거 공부거리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니까 가에 들어갈 게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생계 곤란자입니다. 생활 무능력자니까 공공부조 그리고 소득재분배라는 것이 나왔고요. 답은 비금전적 원조가 눈에 딱 뜨이죠. 사회 서비스입니다. 여기 이제 분석이 됐으니까 1번 가는 사회보험은 대상자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맞네요. 1번 맞고 틀린 거 찾아야 돼요. 2번 나는 공공부조는 정부 재정으로 즉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전액 세금이니까 맞습니다. 3번 다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맞죠? 사회 서비스는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달라집니다. 4번이 틀렸는가 보래요. 다는 사회 서비스는 공공부조보다 근로의욕 감퇴와 정부 의존 풍조를 유발한다. 정부 의존 풍조, 즉 직업병은 공공부조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야겠죠. 나는 다에 비해 또는 나는 가에 비해 가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4번이 잘못 연결되어 있네요. 27번. 그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구분한 건데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사회보장제도를 가나 다라로 구분해놨고 소득 재분배 방향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나 다를 합쳐서 이제 가가 되는데 나를 보니까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 소득이 재분배가 된대요. 이게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과 같은 거죠. 기초노령보험. 이게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것이 사회보험이고 나에 들어갈 것이 국민연금. 국민연금 일할 때 보험료 냈다가 퇴직해가지고 노년세대 보험료 받잖아요. 보험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회보험, 나는 국민연금이고 다는 그럼 뭘까요? 위험 미발생 집단에서 위험 발생 집단으로 산재보험이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자, 라번은 납세자 집단에서 저소득 집단으로, 즉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니까 공공부조가 되겠죠. 자, 1번 가는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방식, 라는 공공부조는 의무가입, 땡. 공공부조는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2번 나는 공공부조는 라에 비해 나가 공공부조가 아니라 국민연금은 즉 사회보험은 라 공공부조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공공부조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큽니다. 3번 다는 산재보험은 라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일하다 다쳐도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는 거니까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부작용이 아니라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라는 공공부조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의무부양자 평가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맞아요.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공공부조. 4번 정답. 28번.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가번은 뭐예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개인연금.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의무가입이 원칙이죠. 이건 바로 회사법상, 즉 상법상 보험입니다. 상법상 보험이고요. 나번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 및 실업보험, 국민연금. 이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의무보험의 원칙인 상법상 보험이고요. 회사보험이고요. 나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자, 틀린 거 고릅시다. 1번 가는 사기업이 즉 보험회사. 그 다음에 나는 국가가 운영한다. 맞고요. 2번에 가에 가입한 사람은 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땡. 나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 가입한 사람은 가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맞겠지.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3번 가에 비해 나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강조한다. 맞고요. 가와 달리 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보험이니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29번 그림은 복지 서비스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유형을 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대상을 기준으로 모델화한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그림에서 찾아 바르게 짝진 것. 가를 먼저 볼까요? 이 유형은 제도적 수단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가 보편적 권리로 인식된다. 이게 보편적 복지인 사회보험이네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BD. 그 다음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D로 가야겠네. 그래서 가는 D예요. 가 D는 하나밖에 없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공부거리로 나번 볼게요. 이 유형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되는 여유 있는 자에 의해, 여유 있는 자에 의해네요. 시혜적인 거죠. 부자가 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사후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며 복지가 자선으로 인식된다. 이게 시혜적 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또는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A 아니면 B인데, 그것도 뭐냐, 이게. 그렇죠? 국가 위에 개인 또는 사회니까 A 아니면 B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선별적이니까 A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고요. 30번. 다음 자료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어떤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타당한 해석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실시 전에는 가처분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기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한 가처분소득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버는 대로 다 쓸 수 있었어요. 버는 대로 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소득이 많으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처음에는 많이 주었다가 적게 주는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적 복지 정책이죠. 그럼 그걸 실시하고 나니까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가처분 소득은 예전보다는 적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바로 생산적 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면 기억,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기억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번, 4번은 아니네. 1번이나 2번이네. 그럼 니은번 가지고 정답 결정되겠네요.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아니죠. 이게 공공부조도 100% 세금 가지고 하니까 기업에게 세금 많이 걷어야 이거 정부가 지원금 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정답은 2번에서 끝난 거예요. 자, 다시 공부거리로 디귿.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그 실효성이 있겠죠. 맞고. 생산적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생산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죠. 이건 시혜적 복지로 봐야 되죠. 시혜적 복지. 그 다음에 미음번. 근로를 통한 복지라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에 부합한다. 맞습니다.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 그 다음에 5번째,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여기 뭐 출제비이 그리 높은 건 아닌데 가끔 여기에서 사회제도 중에 가족제도 가지고 도표 분석 문제가 잘 나와요. 수능에서는 잘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도표 분석 문제 하나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사회제도의 의미. 사회제도가 이거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사회구조 공부할 때 나와요. 저 수업 시간은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게 사회제도예요. 근데 이 사회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5가지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부터 합시다. 가족제도, 교육제도, 종교제도. 이렇게 해서 구교과서에는요, 사회제도를 이렇게 5가지로 소개해놨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정치제도에 대한 내용은 삭제했어요. 왜? 이건 정치편에서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제도도 이거 삭제했어요. 왜? 이거 어디서? 경제편에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건 가족제도하고 교육제도하고 종교제도.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제도로 사회문화 교과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낼 게 뭐냐면 가족제도 가지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낼 게. 도표 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도표 문제. 도표 분석 문제. 이 가족제도를 크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확대가족하고 오늘날 어떻게 바뀌어요? 핵가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확대가족 제도는 대부분 3세대 이상이라고. 그런데 2세대라 할지라도 확대가족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대가족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확대가족은 기혼, 자녀와 부모.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바로 확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남녀가 혼인했어요. 그러면 1세대 핵가족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2세대 핵가족이죠. 근데 이 자녀가 또 결혼해가지고 부모랑 같이 살면 1세대 핵가족이 2개가 만나가지고 확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라 할지라도 미혼의 자녀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라면 이걸 핵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세대죠. 이것도 2세대잖아. 그러니까 2세대만 가지고는 확대가족이다, 핵가족이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기혼자녀냐, 미혼자녀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따 도표 문제 풀다 보면 이걸 제시하는 도표가 있고요.
이걸 제시하지 않는 도표가 있다고.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거 딱 파악하고 갈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3세대 이상. 그 다음에 핵가족은 1세대. 부부가족. 자, 보세요, 이제. 부부가족은 100% 핵가족이죠. 1세대니까. 3세대 이상은 100% 확대가족이죠. 그런데 2세대만 가지고는 이게 확대가족인지 핵가족인지 몰라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기혼이냐, 미혼자냐, 이게 주어져야 확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다고. 이걸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요. 지금까지 수는 그려왔어요. 여기서도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것까지 조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교육제도나 종교제도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이게 지금 사회 구조니까 기능론화의 관점하고 기능론의 관점과 갈등론의 관점 정도로 구분해서 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기능론에서 교육제도는 뭐야?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서,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제도라는 거죠. 갈등론은 이러면 교육제도 때문에 이게 세습이 된다는 거야. 부의 세습, 지위의 세습. 따라서 이거 없애버려야 돼. 학교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갈등론자들이죠. 종교제도도 마찬가지야.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종교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성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를 안정시켜 나간다. 갈등론은 이 종교제도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더 갈등이 빠진다는 거지.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여기 할 얘기가 많은데 시험 문제 관계없으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하나 있어. 새롭게 등장한 사회제도. 우리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제도가 뭐냐면 매스메디어예요. 매스메디어. 그러니까 이 대중매체 자체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대중매체의 파워가 웬만한 사회제도의 파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대중매체가 어떻게 발달해요? 처음에는 신문이나 잡지 이런 인쇄매체에서 출발하잖아요. 인쇄매체.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가 등장하죠. 음성매체. 그 다음에 TV가 등장하죠. 영상매체. 근데 이제 TV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여기까지는 전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제 뉴미디어 시대로 오면, SNS라든가, 인터넷. 그로 오면 이제 쌍방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더 설명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중매체가 이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1번. 다음과 관련된 사약적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개인과 집단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습화되고 공식화된 방법과 절차. 이게 사회 제도의 개념이에요. 관습화되고 공식화된 방법과 절차. 이게 사회 제도의 개념이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규범 체계. 이것도 사회 제도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여러분, 사회 제도 옳은 설명 고르래요.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역동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요 말이 조금 어색해요.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변동론의 입장인데, 지금 이게 사회 제도기 때문에 사회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정치제도라든가 교육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고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렇죠. 당연히 사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사회 구조는 지속성과 안정성이라는 특성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이게 여기서 예전에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나왔었는데, 보세요. 교육제도, 종교제도인데, 예전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삶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교육제도는 삶의 수단을 제공한다. 맞나요? 종교제도는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출제한 적이 있다고. 종교제도는 삶의 수단을 제공한다. 땡이야. 삶의 수단을 제공하는 건 교육제도입니다. 옛날 속담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삶의 수단으로서 역할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도 있다고. 자, 다시 우리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교육제도는 삶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종교제도는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게 종교제도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사회제도, 가족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등등이니까 디귿번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사회 구성원의 교체와 함께 자주 변한다. 그건 아니죠. 사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 구조였잖아요. 그 사회 구조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문제. 다음 글에 대한 결론이래요.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근거인 1인 1표제, 우리 정치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한다 생각해 보세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래, 이때는 1인 2표제죠.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의 이유가 뭐였죠?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 원칙 위배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인 1표제가 1인 2표제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정당 명부제 도입으로 지역 분할 구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환경, 여성, 노동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 정당과 소수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아지며,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소정당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우리 정치편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또한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하여 각 정당 간 정책 대결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 결론이 뭐냐고. 사회제도는 사회를 일정한 모습으로 아니잖아요. 일정한 모습이 아니라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정당의 활동도 달라졌잖아요. 2번. 사회제도는 각 사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 사회가 아니라 지금 이건 우리나라 사회잖아요. 3번. 사회제도의 변화는 된 것 같은데. 자, 3번. 사회제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죠? 정당 명부제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의 도입으로 사회가 바뀌어진 것이니까 3번.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3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주장. 아닌 거 찾으라는 거네요. 다문화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혼혈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거나 천시되어 온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현재는 다문화 가정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주장과 틀린 것, 이 주장과 거리가 먼 걸 찾으래요. 사회 변동으로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수업하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잖아, 이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 형태와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1번만 제시글과는 좀 무관하네요. 언어 영역 문제 같아. 1번 땡. 4번. 갑을 두 학생의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또는 입양으로 맺어진 단일 가구의 사회 집단이다. 가족은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가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갑의 가족의 의미보다 을의 가족의 의미가 더 확대된 거죠.
요즘 점차 법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갑과 을 모두 확대 가족을 전제로 한다. 아니죠. 확대 가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값은 을에 비해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히려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을로 봐야죠. 그러죠? 을이 더 기능이 더 임무를 수행하는 2명 이상이니까 이거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을은 값에 비해 가족 구성은 재생산을 중시한다면 혼인 혈연이 강조돼야 되죠. 혼인 혈연, 입양. 이것도 반대로 돼 있고. 4번 새로 나타난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이해하기에는 을이 정확하겠죠. 을의 정의가 적합하다. 4번 정답. 5번 그림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여기 조심해야 할 게 대부분의 시험에서는요, 남자를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표시하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동그라미는 대부분 여성을 표시했거든요. 근데 동그라미를 지금 남성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남자고 삼각형이 여자고, 그다음에 이퀄은 혼인 관계고, 위아래로 내려진 그 선이나 옆으로 가는 선은 핏줄, 혈연 관계고요. 그 원이나 세모 안에 있는 별표나 네모표나 동그라미, 이건 성씨래요. 뭐 김이박 뭐 이런 성씨래. 재밌는 문제죠. 자, 그러면 가족을 보세요. 3세대 확대 가족이죠. 나 가족은 2세대 핵 가족이죠. 일단 가족 제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억번을 보세요. 가가 늘어나는 현상은, 가는 확대 가족이라고요. 확대 가족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부장제도 약화와 관련이 있다. 지금 확대 가족인데 삼각형이 여자죠. 딸이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처가 살해하고 있죠. 이거 가부장제도라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출가 외인이잖아요, 가부장제도에 하면. 근데 지금 딸이 결혼해가지고 부모랑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였다고. 가부장제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가부장제도가 약화됐다. 그 기억법 맞네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가 늘어나는 현상은, 나를 보면 나도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2세대 핵가족인데 자녀의 성이 엄마 성을 따르고 있다고. 이게 특이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있던 가족제도가 아니라고요. 예전에는 아빠 성을 따르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 성을 따르고, 이거 2008년 이후에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의 파워가 세진 거죠. 자, 그러면 니은번으로 와서, 나가 늘어나는 현상은 가족 해체 현상을 말다. 가족 해체 현상 이퀄 이혼입니다. 가족 해체 현상 이퀄 이혼이에요.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의 파워가 높아졌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니은번 들어가면 틀려. 기억번 맞고 니은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2번밖에 정답이 없어요. 디귿번. 나가 늘어나는 현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다. 맞죠? 핵가족화이면서 자녀가 엄마성을 따르고 있으니까 디귿번 맞아요. 니을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와 나가 늘어나면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겠죠. 오늘날 추세입니다. 6번, 7번, 8번. 이게 전형적인 도표 문제입니다. 이 중에 하나 가지고 만약에 난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개만 다 이해하면 돼요. 이 세 개만 이해하면 가족제도와 관련된 도표 분석 문제는 웬만한 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6번 문제로 갈게요. 표는 노인들의 거주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고르래요. 80년하고 2000년이 주어졌고요. 거주 형태가 나와 있네요. 자녀 없이 거주, 기혼 자녀와 거주, 미혼 자녀와 거주. 그리고 노인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65세, 69세 이렇게 연령별로 또 쪼갰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로 갈게요. 1번. 연령대가 높을수록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진다. 독거 노인의 비율은 뭘로 봐야 될까요? 자녀 없이 거주. 이거 보는 순간 땡이라는 거 아시죠? 자녀 없이 거주하는데 노인 부부가 사는지 혼자 사는지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서 많이 속아 넘어간다고. 여러분, 독거노인 나오면은요, 독거노인 자료가 따로 주어져야 됩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독거노인이 1인 가구 큰일 납니다. 1인 가구라도 독거노인이 있고, 독거 청년도 있고, 독거 중년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독거노인 하면,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없이 거주한다. 이걸 독거노인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기억번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지우고.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2000년에 65세에서 69세의 핵가족의 비율은 19.4래. 자, 그러면 핵가족의 비율인데, 2000년. 그럼 핵가족은 자녀 없이 거주하는데, 이게 만약에 부부라면 이게 핵가족이에요. 근데 독거노인이라면 이거 핵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되니까.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자녀 없이 거주,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게 핵가족인 자녀 없이 사는 노인 부부인지 혼자 사는 독거노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 2000년에 65세에서 69세의 핵가족은 19.4라고 했는데 이거 미혼자녀의 거주 요것만 봤을 때 그런 거지. 이거보다 더 크겠죠. 왜? 자녀 없이 거주하는 노인 부부도 있을 테니까. 따라서 니은번도 틀려요. 그러면 더 볼 필요 없는 거지.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 닐이죠. 자, 디귿 닐을 확인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 자녀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확인해 보자고. 80년 기혼 자녀와 거주 65세부터 52.0, 63.1, 71.9, 77.5, 80.3, 90세 이상 83.0 계속 커졌죠. 자, 일단 여기 하나 맞았고, 그 다음에 2000년 기혼 자녀와 거주 24.6, 34, 44.3, 56.3, 67.9, 73.4 계속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디귿번 맞고. 시험장에서 이거 보면 바보야. 시험장에서 정답 나왔으니까 볼 필요 없지만 이거 지금 우리 공부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니을번 80년 자녀 없이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수는 80년이니까 전체 노인의 수는 19.5%죠. 미혼자녀와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수 미혼자녀가 18.8이네. 그러니까 많지. 왜냐하면 80년에는 인구가 똑같을 테니까, 노인 인구가 똑같을 테니까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인구 규모도 크겠죠. 따라서 니을번도 맞아요. 7번 문제. 표는 갑국의 가구 형태 구성비를 비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단 전체는 A, B 지역밖에 없대요. A가 뭐 도시인지 농촌인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하여튼 A 지역, B 지역밖에 없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인 가구,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1인 가구니까 혼자 사는 거야. 이건 가족이 될 수가 없죠. 가족은 2인 이상이어야 되니까. 부부 가구, 이게 1세대 핵가족이고요. 2세대 가구인데 기혼자녀와 사는지 미혼자녀와 사는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아, 이것만 가지고는 핵가족 비율을 알 수 없겠구나. 핵가족 비율이 어디가 크고 작은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확대가족 비율도 마찬가지겠죠. 3세대 이상만 확대가족이고 2세대 가구 중에는 확대가족도 있을 수 있고 핵가족 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타 가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타 가구는 그 아래에 별표가 있죠. 형제 가구, 형제간에 사는 거야.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만 살아. 또 친족 가구, 사촌 형하고 같이 살아. 뭐 이런 거겠지. 비혈연 가구, 비혈연 가구니까 친구끼리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가구는 가족으로 볼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옳은 거 찾읍시다. 1번. 95년 1세대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 1세대 핵가족이니까 뭘 봐야 돼요? 부부 가구를 봐야겠죠. 자, 부부 가구 비율. A지역은 엄마 4.3. B지역은 8.0. 그러니까 A지역보다 B지역이 높아요. 4.3보다 8.0이 높으니까 1번 반대로 돼 있고요. 2번. 2005년 독거노인 비율. 독거노인은 뭘 봐야 돼요? 독거노인 자료가 있어야 돼요. 1인 가구 가지고 독거노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 6번에서도 나왔었잖아. 독거노인은요, 혼자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1인 가구 가지고도 판단이 안 되고 자녀 없이 거주하는 것만 가지고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자,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3번. 95년 대비 2005년 전체에서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증가했다. 그럼 95년 핵가족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왜? 2세대 가구가 이게 기혼자녀와 사는 2세대인지 미혼자녀와 사는 2세대인지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 불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3번도 틀렸어. 그럼 4번이 맞겠네. 95년 대비 2005년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3세대 이상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A지역은 어떻게 돼요? A지역은 3세대 이상이니까 16.2에서 그 다음에 2005년에는 11.0으로 됐고 B지역은 3세대 이상 26.3에서 15.0 어디가 더 많이 감소한 거야? 얘에서 얘로 얼마 정도 돼요? 5점 이렇게 하면 26이니까 11.3 얘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거네요. 그러니까 A지역보다 B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 맞죠? 이제 도표 분석 문제는 점수 주는 문제니까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더 시간 걸리니까 차분하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옛날에 수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여기 보면 1인 가구 전체 A지역, B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가 2.6 A지역이 2.5 B지역이 3.0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OX로 대답해 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로 나왔던 건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나온다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1인 가구의 숫자는 1인 가구의 규모는 A지역보다 B지역이 많다. OX. 다시 1인 가구 수는 A지역보다 B지역이 많다. OX. X입니다.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수평계입니다. 수평계. 여기에 10만큼의 무게가 주어졌고 얘도 똑같이 10만큼의 무게가 주어지면 이 거리하고 같겠죠? 그러죠? 그럼 요게 이제 20으로 늘어나면 이 수평을 유지하려면 이걸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이쪽으로 옮겨놔야겠죠? 이게 20이 되려면. 이게 가까워져야 수평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시소를 생각하세요. 시소. 그럼 이게 평균의 개념이라고. 평균의 개념. 평균이 2.6이라고. 2.6인데 A는 2.5야. B는 3.0이야. 2.6에 뭐가 가까워요? 이건 0.1이고 이건 0.4잖아. 가까울수록 덩치가 큰 거야. 평균에 가까울수록 덩치가 큰 거라고. 1인 가구가 전체가 2.6이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라고. 여기는 0.1, 여기는 0.4. 여기가 가깝잖아. 평균에 가까울수록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러면 A, 여기 보세요. 부부가구도 한번 봐봐. 부부가구. A 지역가 많을까요? B 지역이 많을까요? A 지역이잖아. 5.2에 가까운 것이 4.3이야? 8.0이야? 4.3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A 지역이 B 지역보다 부부가구 수가 많아요. 근데 요 숫자를 보고 2.5보다 3.0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지? 큰일 납니다. 이게 수능에서 5번에 나와 있는 거라고. 5번. 근데 지금 우리는 사제성당이니까 제가 5번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것이야. 이런 문제도 낸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실력도 많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맞추지만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헤맨다고.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 공부 안 했으니까. 2세대 가구 한번 보세요. A적이 많아요? B적이 많아요? 71.0에 뭐가 가까워요? A가 가깝죠? 74가 가깝잖아. 61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1인 가구건 부부 가구건 A 지역이 다 많아. 그러니까 A 지역이 도시인 거야. 그리고 B 지역은 농촌인 거야. 이렇게 추론하라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건 보너스로 말씀드렸는데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로 이미 수능에서는 출제가 된 겁니다. 됐죠? 거기까지 넘어가 봅시다. 8번. 8번. 조금 쉬었다가 8번부터 또 다시 해보자고요. 8번 문제 특징은 2세대가 미혼이냐 기혼이냐 구분하고 있죠? 바로 이런 차이점을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게요.